방법은 없나요? 박동기를 찾는데 이것도 갈아끼기 귀찮죠. 또 돈도 들고, 그죠? 부업 마취해서 이걸 갈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연장할 방법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갈아야 돼요. 예. 꼭 필요하면. 그래서 대개는 박동기가 다 수명이 됐을 때 갈면 안 되죠. 대개 6개월 전에, 또 대개는 우리가 정기적인 검진을 해서 1년 전에, 이분 1년 후에는 갈아야 되겠네. 이걸 우리가 정보를 알게 돼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면 1년 후에 갈아야 될 것 같은데 또 1년 후에 점검했더니 또 박다리가 충분히 남아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상태에 따라서 가능하면 박동기가 덜 작동이 되도록 박동기에 의존하는 그 어떻게 보면 퍼센트를 줄여나가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겠죠. 그러다가 혹시 환자분이 쓰러질 수 있죠.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정밀한 추적 관찰을 잘 해가지고 꼭 필요할 때 박동기를 갈아야 되면 갈아야죠. 근데 현재의 기술로는 밖에서 뭐 이렇게 차징하면 촥 늘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 방법이 유용하지가 못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은. 네. 예. 박동기를 갈게 되면 새로운 박동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거를 넣는 거죠. 운전의 구형 빼놓고 신용으로 넣는 거죠. 근데 적극선은 아까 우리 최윤정 교수 이야기하셨지만 선은 놔두고 이것만 색으로 그리고 최고의 그 사양으로 넣어야죠. 그걸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체를 어르신 것처럼 이 전극선이 들어가잖아요. 네. 하나가 아니고 두 개, 또 박동기 들어가죠. 이것이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가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물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빼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혈관을 쓸 곳이 없죠. 그래서 반대로도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요새는 그런 무선 아주 조그만 USB 같은 아까 보신 그 사진에처럼 그걸 혈관통해서 싹 해가지고 심장벽에 확 박아요. 그러면 작동이 되죠.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는 그 챔버 하나, 심실에 하나. 조만간 이제 심장이 오늘 심방, 심실 막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헷갈리죠. 자, 심장이 엔진 아닙니까, 엔진. 피가 들어가야 피를 펌프셔야 할 거 아니에요. 피가 들어가는 곳이 심방이 보조 펌프예요. 거기서 세동이 생겼다, 거기에 부정맥이 생겼다, 그러면 다 심방자가 붙는 거예요. 심방세동, 심방부정맥, 심방빈맥, 심방서맥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은 심실이에요. 훨씬 두껍고 여기가 생명을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심실입니다. 심실에서 만일에 세동이 생겼다. 어떻게 되겠어요? 5분 내에 사망. 즉사, 돌연사하는 거죠. 그 심방에서 생기는 거하고 다른 거. 어디에서 이런 그 부정맥이 생기느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생사가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와이어리스가 심실에만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조만간은 심방에도 넣고 심실에도 넣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쓸 수 있게 될 텐데 그거는 수명이 좀 짧아요. 수명이 짧고 이 전극선보다는 전극선 아까 잘 쓰면 15년도 가고 20년도 가는데 이거는 좀 대개는 잘 써도 한 7년 그 정도 그러니까 수명이 반밖에 안 돼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한 90세, 100세에 이런 박동기를 하셔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혈관 통해서 전극선 넣고 이 수술 자체도 여러 가지 그런 염증 등의 합병증을 생각한다면 와이어리스가 페이스메이커가 이제 고령 환자에게 아주 좋은 솔루션이 돼요. 치과 시술 전에 항고를 중단 시에 지연된 후에는 그 다음 날부터는 중단할 필요가 있나요? 항고제를 심방세동 때문에 드시고 있어요. 그죠? 와파리는 요새 거의 안 씁니다,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 뭐 판막을 갈아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 빼고는 대개는 항문고제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치과 시술, 임플란트 또는 뭐 이런 발치 이런 거 할 때 하루만 중단합니다. 하루. 이게 잘못 의사들도 치과 의사들도 일주일씩 중단하라고 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큰 수술, 출혈이 굉장히 많은 그 출혈이 예상되는 수술일 때는 3일 정도 중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이너하다 그러면 당일날 하루 끊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출혈이 괜찮다. 그럼 그냥 그 다음날 드시면 돼요. 혹시 이런 기간이 하루나 이틀 돼서 잘못감이 스트로크, 뇌졸중을 환자 있어요. 끊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항문고제는 옛날 약처럼 오래 끊을 필요가 없다.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정보인데 전문인의 이야기를 안 듣고 주위 사람 이야기를 들어요. 친구가 뭐 미국에서 온 뭐 기계공학 박사가 나보고 아스피린을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막 먹고 있어요. 근데 신방세동에는 아스피린은 이제 퇴출입니다. 안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70세 이상 되신 분이 나는 몸에 병도 없는데 난 아스피린을 먹고 있어. 오늘부터 중단하세요. 몸에 스텐트를 넣었다. 내가 꼭 아스피린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한 아스피린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그런 분들이 80세, 90세에 목욕탕에 쓰러지는 바에도 뇌출혈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심방세동 환자에서 아스피린이 뇌졸중 예방 효과는 거의 없다. 그거 알고 가셔요. 오케이? 또 아스피린을 드시면 이렇게 이런 발치 같은 거 하실 때도 하루나 이틀 끊어가지고 출혈이 쉽게 안 묻습니다. 적어도 한 5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래서 심방세동 때문에 내가 주위에서 권해서 아스피린 먹고 있다.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새로 나온 노악이라는 약들은 아주 효과가 좋아서 큰 출혈을 요하는 수술은 3일, 그렇지 않은 수술은 대개 하루만 중단해도 된다. 그럼요. 예. 내일 발치를 한다 하면 예. 오늘 끊고 내일 안 먹으면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먹으면 됩니까? 아침에 끊고 가십니다. 아침에 끊고 예. 전날 끊는 게 아니고, 예. 당일날. 아니라 예. 그래 의료비가 아니고 예. 그런데 그게 아스피린이에요. 아니 스텐트가 있죠. 예. 그분은 드셔야죠. 계속 드셔야죠. 심방세동에서 발작성에서 지속적으로 모두 진행하는지요. 발작성은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있다 하고, 정상 리듬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저절로 돌아오고, 저절로 돌아올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심방세동이죠. 그리고 최대한 있어도 대개는 한 하루 이틀 또는 최대한 일주일 정도 가다가 없어져요. 일주일도 사실 길죠. 그런데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은 하루나 이틀이지만 최대 일주일까지도 가서 저절로 없어지는 형태를 발작성이라고 해요. 발작성. 많이 어렵죠. 4시간 정도. 예? 4시간 정도. 발작성이죠. 예. 그런 게 흔한 경우예요. 되게 뭐 한 1, 20분 좀 기분 나쁘고 밥 먹고 막 이상하고 불편하다. 그러다가 말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속성은 일주일 이상 가는 거죠. 그리고 한 번씩 쫙 하면 전기 충격을 주든지 뭐 약을 쓰든지 뭐 수술을 하든지 해야만 돌아오는 이런 형태를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속인데 1년 이상 가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맥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주 장기 지속성 또는 뭐 영구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기간에 따라서 심방세동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발작성에서 지속성으로 가냐? 갑니다. 그래서 지속성으로 가면 치료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에 치료해라. 대개 발작성 2년 이내에 시술도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돼요. 2년 지나면요,
1년 지날수록 10%씩 성공률이 떨어져요.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한 5년 됐다. 그러면 성공률이 한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시술을 한 번 더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예요. 근데 발작성이라고 다 지속성으로 가는 거는 또 안 돼요. 대개는 한 1년 내지 2년 내에 봤더니 아무런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하고 조금은 좀 비적절한 치료를 받았다. 약이 효과가 없었다. 내가 아까 이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 관리도 잘 안 되고 무호흡증도 계속되고 있고 살은 계속 찌고 있고 그 안 좋다고 하는 술은 계속 먹고 있고 이러면 대개 30 내지 40%가 지속성으로 가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라. 그러면 훨씬 이제 한 5%, 10% 이렇게 그 빈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를 초기라 하냐. 발작성에서 점점 심방성 일자가 빨라지는 이 말씀드린 거예요. 대개 생긴 지 많은 스타진들이 생긴 지 딱 디텍션 한 뒤에 한 달 만에 치료하자 이런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알았다. 2년 내까지는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 2년 이내에 시술하면 결과가 좋았다. 어떤 증상일 때 응급실로 가야 하느냐? 그 제일 안 좋은 게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실제로 깜빡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장이 안 좋은데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난 가끔씩 깜빡해. 오늘의 졸도는 내일의 급사. 조심하세요. 그 깜빡이 나의 인생을 어느 순간 종료시킬 수 있어요. 절대로 깜빡을 무시하지 마십니다. 깜빡했을 때 어딜 다쳤죠? 머리를 다쳤어요. MRI 찍죠? 괜찮아요. 머리 꼬매고 가세요. 안 돼요. 깜빡의 원인을 알아요. 정밀한 검사 받아요. 이게 심장이 안 놀아서 안 뛰어서 이렇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고 대책을 세워야죠. 그래서 이 제일 안 좋은 증상이 가슴이 두근거리가 뭔가 어지럽다가 깜빡했다, 정신을 잃었다, 어딘가에 내가 이상하게 다쳤는데 왜 다쳤는지 아무도 모른다. 교동에 혼자여서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조심하시오. 그게 가장 안 좋은 사인이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슴 둥그리는 거 말고 가슴 이상의 통증이 있다가 가슴이 둥그리는 거. 이건 심장 혈관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급사의 위험이 커요. 특히 65세 이상의 가슴 통증과 함께 가슴 두근거림이 생긴다. 심장 혈관이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20일 정도 간격으로 불규칙 불안정하게 뛰는 것을 느끼면 심방세동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맥 여러분 헷갈리죠.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불규칙하게 뛸 때의 그 규칙성을 아까도 이게 박동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하는데 한번 만져보실래요? 여러분의 심장 박동을 맥을 한번 만져보실래요? 그렇죠? 그래서 한 두 손으로 아까 보여줬는데 가능하면 두 손 내지 세 손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안 만져집니다. 직각으로 살짝 여기에 보면 손목에 여기 손목에 큰 손등이 있어요. 여기에 약간 한 2cm 뒤에 그래서 엄지손가락에 공이 파져 있는 부위를 살짝 누르시게 합니다. 살짝 만져지? 그렇죠. 아주 잘 만지시네. 그렇게 아주 정상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렇게 자기 박동을 잘 만드시는 거. 근데 박동을 만드는데 한번 이렇게 시계 같은 걸 보면서 이게 몇 번 때리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카운트가 안 될 정도로 떴다, 안 떴다, 빨리 떴다, 늦게 떴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심박수입니다. 대부분이 심박수입니다. 규칙적으로 뛰다가 한 번씩 스킵해요. 안 만져줘. 한 번 안 뛰어요. 그 다음에 또
다 이건 기회 수준이에요. 그죠? 달라요. 계속 한 번도 고를 데가 없이 계속 타다 계속 이거 심박수예요. 그래서 이 맥박 가지고 심전도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20일 정도 간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다. 그렇다면 심박수는 의심해야죠. 근데 아마 이렇게 한 번씩 스킵하는 거, 기회 수준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회 수준은 또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갑자기 뭐 소화 안 되고 뭐 신경 많이 쓰고 대회에 무리하게 갔다 오고 그러면 잠깐 있다 마는 거 기회 수준 많습니다. 그거 구별해야 되고 구별하는 방법은 심전도 뭐 와치를 쓰시든지 여러분의 이 맥박을 재는 걸 좀 정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면 훨씬 진단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죠. 부정맥 환자의 한방 침을 맞아도 되나요? 됩니다. 돼요. 근데 왜 맞아요? 그러니까 부정맥 치료하기 위해서 잠 못 자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한방을 가는데 침을 일주일에 3곳이 계속 맞으래요. 그래서 이건 아주 기능성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 아니 근데 침 맞아서 효과가 있다면 부정맥 때문에 못 맞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부정맥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한방 치료 또는 침요법이 굉장히 효과가 좀 제한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운동하시고 이렇게 명상하시고 전신 운동하시고 또 많이 걸으시고 이런 노력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한방요법 중에서 침으로 이렇게 이런 자율신경을 좀 바꾸고 이렇게 맥박을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정맥 말고 그 침 효과가 있는 어떤 질환이라면 부정맥 때문에 못하실 이유가 없다. 겁니다. 진단 후에 절제술 등 시술과 계속적인 약물 치료를 할 경우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심박세동의 시술이냐 약물 치료냐 어느 게 더 좋으냐 이미 정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런 질문을 하시면 우리 경험이 좀 더 쌓여야 알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시술하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정답이 나왔어요. 시술이 약물보다 우수하다고. 시술을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시술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대개 한 6주 내지 한 2 내지 3개월 동안 약물을 써서 보고 반응을 봐서 약이 너무 잘 들어요. 그럼 시술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을 조금씩 줄여나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약을 조금만 줄였더니 또는 약을 최대 용량을 쓰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럼 시술이 훨씬 낫다.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부정맥이 가다가 갑자기 어지럽고 멎었다가 또 부정맥이 끼고 이렇게 빈맥과 소맥이 교차하는 환자가 있어요. 이런 거는 약물 치료를 권하지 않고 처음부터 시술을 하도록 환자에 따라서 처음부터 시술해야 되는 환자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술이 약물보다 또 훨씬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합병증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믿고 맡기셔서 시술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음주 수면 잘 관리할 경우에도 부정 합병증 위험성이 훨씬 줄죠. 수면 무호흡증 개선이 안 되고는 시술을 아무리 반복해도 효과적이지 못한 환자가 있어요. 무호흡증 개선하고 양압기 쓰고 완전히 개선되니까 시술의 성적도 약 한 20%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면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조금 그리고 뭐 몸이 비만해야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것 같죠?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아닌 분도 많아요. 그리고 주무실 때 의외로 저산소증에 빠지시는 분이 뚱뚱하지 않아도 많아요. 그래서 검사를 시술을 결정하면 그래서 모든 환자를 우리가 수면 검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정맥 시술할 때는 수면부터 해결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심박동기 시술에 2달 정도 되는데 시술 상처와 주변 피부가 따갑고 손을 내면 통증이 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부위가 얼마나 발적되어 있느냐, 넓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증상입니다. 조금 왜냐하면 약간의 신경도 절단이 되고 이 절개를 하는 거니까 물론 깊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 대개는 박동기 이후에 대개는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이런 증상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움직인다든지 하는 운동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그 두 부위에 고정을 하기 때문에 안전해요. 하시고 싶은 수영, 골프도 다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또 소맥성 부정맥이 좋아져서 건강이 좋아졌을 때 박동기 자체를 제거 가능하냐, 이런 경우는 제거 가능한 박동기를 넣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이거 넣었다가 좋아지면 뺍시다. 기다려야죠. 좋아졌다고 빼는 박동기는 거의 없습니다. 박동기의 의존을 가능하면 줄여나가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빼는 것도 쉽잖아요. 그리고 박동기 넣어서 전극선이 2개 정도 있잖아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거는 빼는데 문제 없어요. 쉽게 뺍니다. 근데 한 5년, 10년 돼봐요. 빼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네. 자기 몸화되는데 빼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소맥 때문에 박동기를 폈다. 신중하게 결정 우리가 하고 나면 어떻게든 박동기 의존성을 좀 줄여나가는 그 주점. 이거는 필요하지만 효과가 있다고 빼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항부정맥제를 복용을 하는데 자꾸 소맥이 되는 겁니다. 소맥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있습니까? 가만히 여러분이 계실 때 대개 1분당 60회에서 100회까지 정상이라고 해요. 60에서 100회. 좀 100회 많죠, 사실은. 근데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근데 항상 나는 맥이 60회 미만이다. 이러면 일단 소맥이에요. 소맥. 분당 1초에 한 번 미만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증상이 전혀 없는 소맥, 50회다, 40회다.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주로 잘 때 떨어졌다가 낮에 활동하면 또 올라간다. 이렇게 맥박의 변동성이 좋은 분,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소맥 숫자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게 꼭 빈혈 환자처럼 항상 어지럽고 숨이 차고 나른하고 뭐 삶의 의욕도 없고 알고 봤더니 빈혈이 아니라 맥이 너무 느리더라. 그래서 알고 봤더니 30대, 40대다. 이거는 증상이 있는 소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하루 또 4일 정도의 심장 박동의 패턴을 보고 이게 주무실 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낮에 활동할 때도 이게 올리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트레드밀 이 운동 검사 해보면 이게 박동 때 또는 운동하면 박동이 이렇게 아주 점차적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지 못하니까 숨이 차서 운동을 못한다든지 그렇게 이게 뭔가 운동과 또는 박동이 지금 잘 조화가 안 되는구나 이러면 그럴 때 우리가 그 소맥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근데 항부정맥제 아까도 나왔지만 모든 항부정맥제는 소맥을 만드는 조건으로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주무실 때 그렇잖아요. 주로 밤에. 낮에 활동할 때 내가 뭐 조금 운동하려고 그럴 때도 맥이 너무 낮아서 맥 때문에 운동도 못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밤에 그렇게 한 40배, 50배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항부정맥제가 여기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심각한 너무 떨어져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소맥이라면 항부정맥제가 효과를 내고 있다. 그 페이스메이커의 심장 박동기가 외부 충격에는 어떤지가 궁금한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그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야 오랜만이다라고 하면서 저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심장 박동기 부분을 좀 약간 좀 충격적으로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만 그냥 이렇게 약간 그 며칠 동안 불안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심장 박동기가 A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제가 받았을 때 전 이런 그 걱정을 했었거든요. 본체와 그 전극선이 혹시 그냥 빠져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나라고 하면서
며칠 동안 친구를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원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좋은 친구를 사귀셔야 돼요. 그럴 일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나서 막 부딪혔잖아요. 여기 가슴이 파열되지만 여기 박동기 들어간 부위는 안전해요. 네, 그 정도로. 네, 완전히 단단히 되죠. 그런데 그것이 이게 떨어져 나가서 박동기가 나가는 경우는 되게 피부가 얇아지거나 피부에 계속적인 어떻게 보면 침식으로 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건강하신 피부와 근육층을 갖고 계시면 그 정도의 충격 또는 그보다 더 강한 충격을 받아도 다른 데보다 더 안전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친구한테 사과하세요. 제가 손발이 저리고 얼굴이 붓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 부정맥 때문에 그런 건데 혹시 심박동기가 이게 반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제수동기가. 그래서 사실은 특히 목이라든지 목 또는 경정맥 이런 쪽에 혈류가 없는 쪽에 비해서는 원활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얼굴이 붓거나 그래서 이쪽이 사실은 조금 다른 목의 두께라든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서 심하지 않으면 이걸 빼고 가능한 간으로 바꾸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심하지 않으면 막혀서 아니면 혈류가 안 가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피부 밖으로 넣는다든지 요새는 와이어리스 그런 방법을 써야 될 정도인데 지금 선생님이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신 것 같고 일단 약물 치료로 조금 더 이렇게 가도록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손발 저리는 건 관계없나요? 그것과 혈액순환과 관계가 있으니까 손발전이 조금 힘들죠. 그것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역시 약물 치료. 오래 갖고 있으면서 뭔가 이 박동기 쪽에 염증이나 전선 쪽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지, 그럼 그런 증상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개 염증이 생긴다든지 시술하고 나서 대개 3 내지 6개월 안에까지 잘 지내고 적응이 되면 자기 몸화됩니다. 그래서 염증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이제 물론 상체를 많이 써서 하는 운동 같은 거 아까도 나왔지만 이 부위 주위에다가 바이브레이션 하는 기계를 갖다 댄다든지 자석을 댄다든지 강한 자기가 나오는 어떤 컨디션에 간다든지 이것만 피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염증도 대개는 여기에 이렇게 만져보면 발열감, 발적 이런 걸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고 이제 한 2, 3개월만 더 지나면 잊고 지내실 수 있어요. 사실은 하고 싶은 운동 다 하시면 되고 박동기가 이렇게 나를 강하게 지켜주는 어떻게 보면 든든한 보호자구나. 이게 참 이 치료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실 때가 올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와인 조금씩 마시는 건 좋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은 의사가 술이 좋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근데 원래는 너무 과도한 술이 특히 우리나라에 말이죠. 40세 미만의 심방소동이 왔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음, 과음도 그냥 과음이 아니에요. 폭탄주의 십잔 또는 유전적인 거예요. 유전적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이유 또는 너무 과음이 그게 너무 많아요. 요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절제가 가능하시면 식사와 함께 반주 정도로 그리고 식사를 즐겁게 또 식사의 속도를 훨씬 더 소화도 잘 되게 대화도 하면서 한두 잔 한다.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이게 절주가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몇 잔씩 하고 한 병으로도 가고 때로는 또 과음도 하잖아요. 이때 심장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좀 절주를 하시라. 그리고 가능하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오히려 커피 한두 잔은 괜찮다. 그리고 엄청나게 이상한 그런 효과도 없는 건강 보조식품 막 사서 돈을 많이 쓰시는데 계속
하루에 나 소주 반 병씩 먹고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걸 오히려 줄이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드리고 귀중한 또 발표 준비를 해주신 우리 모든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Wow.